어제도 집에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아내가 주워온 플라스틱 통들과 고장난 선풍기, 녹슨 철사들이 무릎 높이까지 쌓여 있었거든요. 침실로 가는 복도마저 막혀버린 지는 이미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상태가 된 지 벌써 20여 년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며칠씩 참고 견뎠는데 이제는 냄새와 벌레들 때문에 견딜 수 없을 때만 목욕탕에 갑니다. 매일 갈 돈도 없거든요. 오늘은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새벽에 목욕탕으로 나왔습니다. 사흘 동안 씻지 못한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게 느껴졌어요. 목욕탕 할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또 오셨네요. 아, 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수건을 하나 더 주셨어요. 이런 제게 친절을 베푸는 분이 이 동네에서는 목욕탕 할아버지뿐이었습니다. 몸을 깨끗이 씻고 나니 그나마 사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길 건너편 김씨 아저씨와 마주쳤습니다. 김씨 아저씨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아, 정말. 김씨 아저씨는 고개를 흔들며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이런 시선들을 받은 지도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 대문 앞에 다다르자 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진 냄새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뭔가 썩은 냄새가 뒤섞인 그 냄새 말이에요. 마당 한쪽에는 아내가 며칠 전에 주워온 폐타이어들이 비에 젖어 있었고, 대문 옆에는 고장난 TV 2대가 쌓여 있었습니다. 파리들이 윙윙거리며 날아다녔어요. 여름이라 더욱 심했습니다. 집 문을 열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돌아보니 맞은편 집 박씨였어요. 얼굴은 불그락부르락 해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 집 애들이 친구도 못 불러와요. 냄새 때문에 창문도 못 열겠다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런 말을 몇 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하다고만 하지 말고 뭔가 좀 해보세요. 구청에 신고할 거예요? 정말로? 아주머니는 화가 난 채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말을 20년 넘게 들어왔습니다. 겨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부터 온갖 물건들로 가득했어요. 신발을 신은 채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여보, 부엌 쪽에서 뭔가를 뒤지고 있던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우리 좀 얘기해봐요. 아내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어요. 뭘 얘기해? 할 얘기 없어. 몇 년째 같은 대화였습니다. 이웃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냄새도 나고. 냄새? 무슨 냄새야? 이 물건들은 다 필요한 거야? 아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필요 없는 건 없어. 언젠가 다 쓸 거라고. 하지만 여보, 그만해. 당신이 뭘 안다고. 아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 한복판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발 디딜 곳조차 제대로 없는 그 공간에서 말이에요.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선생님, 구청 환경과입니다. 또 시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가니 환경과 직원 2명이 서 있었어요. 같은 얼굴들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반복되는 일이었거든요. 주민 민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에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강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직원들은 집 안을 흘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협조해 주세요. 직원들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아내가 들어간 안방문을 바라봤습니다. 문틈 사이로 아내의 중얼거림이 들렸어요. 내 거야. 다 내 거야. 다 쓸모 있는 거야. 버리면 안 돼. 다 내 거야. 점심시간이 되자 무료급식소로 향했습니다. 집에서는 밥을 해 먹을 수도 없었거든요. 가스레인지도 물건들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고 냉장고 문도 열 수 없었어요. 무료급식소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어르신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이 그 쓰레기집에 사는 하는 속삭임들이 들려왔어요.
급식소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이웃들과 마주쳤습니다. 모두들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어떤 분은 아예 고개를 돌려버리기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 앞에 서 있는데 냄새가 더욱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밤도 이 집에서 잠을 자야 할까요? 아니면 또 목욕탕에 가야 할까요? 돈이 없어서 매일 갈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거실 구석 물건들 사이에 이불을 깔고 잠을 청해야 했어요.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소리와 쥐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를 들으며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까요? 아내는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이웃들의 시선은 날로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 지 벌써 2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집이 쓰레기로 가득 찬 채로 저는 물건들 사이에서 내일을 걱정하며 잠들어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대문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어요. 한 명은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마이크 같은 걸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런 날이 올 줄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닥치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국에서 나온 PD입니다. 잠깐 인터뷰와 촬영 부탁드려도 될까요? 중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런 건 좀. 저희가 만드는 프로그램은 특별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다루거든요. 저희가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PD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어봤습니다. 카메라맨은 우리 집을 이리저리 찍고 있었어요. 마당에 쌓인 폐타이어들, 녹슨 철판들, 고장난 가전제품들을 말이에요. 촬영은 무신! 안 됩니다! 제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지만 이미 다 찍힌 뒤였어요. 이런 특별한 사연을 시청자들에게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잖아요. PD의 말이 맞기는 했습니다. 혼자서는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는 건 너무 부끄러웠어요. 20년 넘게 숨기며 살아온 일이었는데 말이에요. 집 안에서는 아내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와? 누가 내 집에 왔어? 아내가 현관 쪽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물건들 때문에 제대로 나오지도 못했어요. 다 가버려. 내 물건 건드리지 마.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PD와 카메라맨은 그 소리를 다 녹음하고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그들을 말렸습니다. 아이고, 그만 좀 해보세요. 그제야 PD가 카메라맨에게 손짓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PD는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지만 연락할 생각은 없었어요. 이 이상 더 알려지는 건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해결될 거라는 기대도 없었습니다. 조금 뒤에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남자 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튜브에서 청소를 도와드리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한 명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료로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가져온 장비로 집을 정말 깨끗하게 바꿔드릴 수 있어요. 다른 한 명도 거들었습니다. 냄새도 완전히 없애드리고 벌레도 싹 다 없애드릴게요. 어떠세요? 몇 년 전부터 이런 사람들이 종종 찾아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와서 촬영하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설레곤 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와서 깨끗하게 치워준 적도 몇 번 있었어요. 하지만 어차피 얼마 안 가 또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이제는 자포자기한 상태였습니다. 글쎄요. 제 아내가 남이 들어오는 걸 싫어해서요. 아, 그러시면 저희가 설득해 볼게요. 유튜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내가 얼마나 예민한지 이들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한 번만 얘기해 보시면 안 될까요? 저희 채널 보시면 정말 깨끗하게 해드린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들은 스마트폰으로 자신들의 유튜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깨끗해진 집들의 모습이었어요.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아내 생각을 하니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고맙긴 한데 어렵겠어요. 제가 사양하자 그들도 아쉬워했지만 물러났습니다. 며칠 뒤 외출 뒤 집에 도착하니 대문 앞에 또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이었는데 구청 직원과는 다른 분 같았어요. 혹시 김 선생님이세요? 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여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주민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나왔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 알아보려고 해서요. 구청에서 보낸 모양이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더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어요. 복지사는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우선 집 안 상황부터 파악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망설였어요. 집 안을 보여주기가 부끄러웠거든요. 괜찮습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을 많이 봤어요.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복지사의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또 누가 온 거야? 내 집에 왜 자꾸 와? 아내는 창문 너머로 복지사를 보더니 더 흥분했습니다. 다 가. 내 물건 가져가려고 온 거지. 복지사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도움을 드리러 온 사회복지사예요. 하지만 아내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필요 없어. 도움 따윈 필요 없다고. 아내가 위협적으로 행동하자 복지사는 제게 명함을 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어요. 하지만 언제든 연락 주세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마음이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아내가 이런 상태에서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녁이 되자 집 앞에 젊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하는 사람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을 이리저리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어가면서 여기가 그 집이구나. 정말 냄새가 심하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동네 주민들은 지나가면서 혀를 끌끌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동네 흉물이 됐어. 동네 망신이야, 정말. 그런 말들을 들으니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밤늦게야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거실 구석에 앉아서 오늘 받은 명함들을 꺼내봤어요. PD 명함, 유튜버들이 준 종이 쪽지, 복지사 명함. 모두들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정작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는 안방에서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내 거야. 다 내 거야. 아무도 가져가면 안 돼.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근본적인 해결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20년 넘게 이어져 온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사람들이 찾아올지 걱정스러웠어요. 어젯밤에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쯤 되니까 아내가 또 시작했어요. 말놈들이 내 물건을 가져갔어. 안방에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일이 벌써 몇 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낮에는 그나마 조용한데 저녁과 새벽만 되면 이상해집니다. 어디 갔어? 이들이 내 가방 훔쳐갔지? 아내가 물건들을 이리저리 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쾅쾅거리며 뭔가를 옮기는 소리도 났습니다. 알 수 없는 소리도 지르고요. 저는 거실 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20년 넘게 이런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둑이야. 같은 놈들이 내 물건을 훔쳐갔어.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이웃집에서도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과연 30분도 안 되어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또 신고가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어요. 이제는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경찰관 2명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신고 들어와서 나왔어요. 젊은 경찰관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저희 집 때문에. 아, 김 선생님. 제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경찰관도 체념한 표정이었어요. 하도 자주 와서 이제는 얼굴을 다 외우고 있었거든요. 부인이 또 그러세요? 나이든 경찰관이 힘없이 물어봤습니다. 아, 네. 밤만 되면 이래요. 제가 답했어요. 집 안에서는 아내가 계속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내 물건 돌려줘. 다 내 거라고. 경찰관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정말 제발 좀 자제해달라고 부탁드려요. 신고가 하루에 대여섯 건씩 들어와요. 목소리에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부인과 얘기 좀 해봐도 될까요? 젊은 경찰관이 물어봤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소용없을 거예요. 남이 들어오는 걸 더 싫어해서요. 그래도 한번. 아, 됐어요. 어차피 말이 안 통하실 테니까. 나이 든 경찰관이 체념한 목소리로 손을 저었어요. 이웃분들이 정말 화나 있어요. 집값도 떨어진다고 하고. 경찰관이 피곤한 듯 말했습니다. 저희도 매일 출동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 말인가요?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시든지. 체념한 목소리였어요. 경찰관들이 돌아간 뒤에도 아내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새끼들. 내 물건 가져간 놈들 다 버려. 밤새 계속됐어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을 붙일 수 있었어요. 아침 7시쯤 되니 맞은편 집 박씨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나와보세요. 목소리부터 화가 잔뜩 나 있었어요. 저는 부랴부랴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젯밤에도 새벽까지 시끄럽게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하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돼요? 박씨 아주머니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했어요. 아이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그런 소리를 애들이 다 듣는단 말이에요. 애들이 보고 배울까봐 걱정이에요. 부인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요. 옆집 김씨 아저씨도 나왔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밤마다 고래고래 지르는 게. 저도 그러고 싶지만 제가 말하려는데 김씨 아저씨가 소리쳤어요. 핑계 말고 이사 가든지 뭔가 해요. 우리 집값 다 떨어져요. 길 건너편에서 다른 주민이 소리쳤습니다. 이런 집 때문에 우리가 왜 피해를 봐야 돼요? 정말 가만 안 놔둘 거예요. 또 다른 주민이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진짜 참을 만큼 참았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저를 둘러쌌어요. 잠 좀 자자고요. 사람이 미치겠어요. 애들이 밤에 무서워서 어떡해요? 이사 가세요. 제발 이사 가라고요. 여기저기서 불만과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저 죄송합니다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집안에서 또 아내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끄러워. 새끼들이 왜 시끄럽게 해? 창문을 열고 소리를 치는 였어요. 내 집 앞에서 왜 떠들어? 이 같은 놈들아. 주민들은 아내를 보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봐요. 저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대화가 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진짜 못 참겠어요. 경찰서 집단으로 민원 넣을 거예요. 구청에도 신고하고 언론에도 알릴 거야. 저는 급하게 주민들을 말렸습니다.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방법 20년 넘게 뭘 했어요? 박씨 아주머니가 따져 물었어요. 이제 정말 한계예요.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요. 주민들이 돌아간 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내는 안방 문을 잠그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점심쯤 되어 또 경찰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경찰관 3명이었어요. 김 선생님, 오늘 신고가 7건이나 들어왔어요. 책임자로 보이는 경찰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넣겠다고 해요. 이제는 정말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겠어요. 다른 방법이라고 하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강제 입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사를 하시든지. 저녁이 되자 또 아내가 시작했습니다. 내 반지가 없어. 새끼들이 훔쳐갔어. 이번에는 더 심했어요. 물건들을 집어던지는 소리까지 났습니다. 30분도 안 되어 또 경찰차가 왔어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민원 때문에
경찰관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일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좀 말려주세요. 체념한 듯한 목소리였어요. 밤 12시가 되자 아내가 또 시작했습니다. 내 사진이 어디 갔어? 이들이 내 사진 훔쳐갔어. 이번에는 더 큰 소리였어요. 내 아들 사진이 어디 있어? 아내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내 아들이 어디 있어? 아내가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놈들이 다 가져갔어. 내 아들 사진까지. 새벽 3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됐습니다. 경찰이 또 왔고, 이웃들이 또 협박했고, 저는 또 사과했어요. 같은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아들 얘기를 한 게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새벽잠에 들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성화와 협박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지쳤어요. 그날 오전에 구청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회복지사 1명과 환경과 직원 2명, 그리고 정신건강센터에서 온 상담사까지 총 4명이었어요. 어젯밤 이웃들의 협박이 무서워서 잠을 못 잤는데 이른 아침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니 머리가 어찌랬습니다. 김 선생님,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환경과 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주민 민원이 하루에 수십 건씩 들어오고 있어서요. 오늘 강제 청소를 진행해야겠습니다. 강제 청소라고 하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집 안의 물건들을 치우는 거예요. 보건상 문제가 심각해서요. 사실 이런 청소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있었거든요. 구청에서 와서 치우기도 하고 복지단체에서 와서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집이 깨끗해지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매번 일주일도 안 되어서 아내가 또 물건을 주워왔어요. 한 달쯤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며칠 지나면 똑같아질 텐데 뭐하러 이런 수고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웃들과 경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정신건강센터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인 상태를 보니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입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입원은 안 됩니다. 제가 급하게 말렸어요. 아내가 그런 걸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상태로는. 일단 집부터 치워보죠. 환경과 과장이 말을 끊었어요. 집 안에서는 아내가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나와 있었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아내가 현관 쪽으로 나오려다가 물건들 때문에 못 나오고 소리만 질렀어요. 내 집에서 나가! 다 나가라고! 상담사가 아내에게 말을 걸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도와드리러 온 거예요. 도움 필요 없어! 나가! 1시간 뒤에 청소업체 트럭 3대가 도착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이웃들도 하나둘씩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치우는구나. 이번에는 얼마나 달까?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이웃들도 예전 일을 기억하고 있었나 봅니다. 부인을 좀 말려주세요. 작업하는 동안은 안전상 밖으로 나와 계셔야 해요. 청소업체 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아내를 설득해봤어요. 여보, 잠깐만 밖에 나와 있어. 왜? 내 물건들 어떻게 하려고? 치우는 게 아니라 정리만 하는 거야. 거짓말. 다 가져가려고 그러지. 아내는 안방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작업자들이 조심스럽게 현관부터 시작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아내가 주워온 물건들이 하나씩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고장난 TV, 녹슨 선풍기, 찢어진 이불들, 곰팡이 핀 옷가지들. 이전 청소 이후에 다시 쌓인 것들이었어요. 트럭에 실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예전 청소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이런 식으로 물건들이 나갔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다시 쌓였었죠. 이번에도 똑같겠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집 안에서는 아내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물건, 내 소중한 물건들. 문을 쾅쾅 치면서 나오려고 했지만 작업자들이 안전상 못 나오게 했어요. 도둑놈들. 내 물건 훔쳐가는 도둑놈들. 아내의 울음 섞인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알 수 없는 괴성도 지르고 놈들아, 내 물건 돌려줘. 아내가 소리쳤어요. 안방에서 뭔가를 집어던지는 소리도 계속 났습니다. 쾅,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 깨지는 소리도 들렸어요. 완전히 미친 것처럼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오후 3시쯤 되니까 거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 년 만에 바닥을 또 본 것 같았습니다. 작업자들이 소독약을 뿌리고 벌레들을 없앴어요. 쥐똥도 치우고 곰팡이도 제거했습니다. 부엌도 깨끗해졌습니다. 가스레인지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냉장고 문도 열 수 있었어요. 화장실도 다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침실로 가는 복도도 뚫렸어요. 몇 년 전에도 이런 모습이었는데 곧 다시 막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6시쯤 작업이 끝났습니다. 트럭 4대의 물건들이 가득 실렸어요. 이번에는 저번보다 더 많네요. 팀장이 말했습니다. 그럴 만했어요. 몇 년 더 쌓인 거니까요. 작업비는 구청에서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집이 깨끗해지자 이웃들이 다가왔어요.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네요. 박씨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김씨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이웃들도 예전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안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내 물건들, 내 소중한 물건들. 굴쩍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말했어요. 여보, 이제 깨끗해졌어. 나와서 보자. 보기 싫어. 다 없어졌는데 뭘 봐?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은 오랜만에 조용했습니다. 아내도 지쳤는지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몇 년 만에 바닥에 이불을 깔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불을 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이런 날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잠들기 전에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수도꼭지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었고 싱크대도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체념이 있었어요. 며칠 지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새벽에 잠이 깨서 안방 쪽을 보니 아내가 조용히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작게 들렸거든요.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며칠 후에 아내는 다시 물건을 주워오기 시작했었어요. 과연 이번에는 얼마나 갈까요? 일주일? 한 달? 경험상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평화로울 거예요. 이웃들도 며칠은 조용할 테고 경찰도 오지 않을 테니까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청소를 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깨끗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벌써 아내가 뭔가를 주워왔을 텐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내가 안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처음 이틀 동안은 정말 조용했어요. 아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경찰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웃들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이번에는 좀 오래 가는 것 같네요. 박씨 아주머니가 지나가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아내가 처음으로 안방에서 나왔어요. 밥.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않았나 봅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밥 해줄게. 제가 말했어요. 오랜만에 부엌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가스레인지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편했어요. 아내는 거실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 없어졌네. 깨끗해져서 좋잖아. 좋을 게 뭐가 있어. 밥을 먹으면서 아내가 말했어요. 나가봐야겠어.
어디? 그냥 좀 나가봐야겠어.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또 뭔가를 주워올 생각인가 싶어서요. 오후에 아내가 나갔습니다. 몇 시간 뒤에 돌아왔는데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뭐 가져온 거야?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냥 필요한 거야. 또 시작한 거야? 시작하는 게 뭐야? 필요해서 가져온 거라고. 비닐봉지 안에는 깨진 그릇 조각들이 들어있었어요. 이거 왜 가져와? 고칠 수 있어. 접착제로 붙이면 돼. 이미 다 깨졌잖아. 깨진 것도 쓸 수 있다고? 당신은 몰라. 그날 밤 아내는 그 그릇 조각들을 거실 한 구석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시작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시작 말입니다. 다음 날 아내가 또 나갔어요. 이번에는 2개의 비닐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낡은 신발과 찢어진 옷가지들이었어요. 이것들도 왜? 수선하면 입을 수 있어. 아깝잖아. 사흘이 더 지나자 거실 한 구석이 다시 물건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예전과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것들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것들을 가져오는 거였어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아내의 외출 횟수가 늘어났어요. 하루에 2번, 3번씩 나가서는 매번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여보,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뭐가 안 돼? 내가 내 돈으로 산 거야? 돈 주고 산 거야. 물론이지. 싸게 파는데 안 사면 바보지.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버려진 물건들이었어요. 길에서 주워온 것들 말입니다. 아내는 그게 돈을 주고 산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아니면 그렇게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거실 바닥이 다시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복도도 좁아지고 부엌 입구도 막혔습니다. 여보, 이거 좀 치우자. 왜 치워? 다 필요한 거야. 하지만 지나다니기도 힘들어. 그럼 조심해서 다녀. 한 달이 지나니까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가스레인지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화장실 가는 길도 막혔어요. 냉장고 문도 다시 열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 저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닥치니까 허무했습니다. 그 많은 돈과 인력을 들여서 청소를 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원점이 되어버렸어요. 냄새도 다시 나기 시작했습니다. 벌레들도 다시 생겨났어요. 이웃들의 시선도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역시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김씨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혀를 끌끌 찼어요. 그날 밤 아내가 다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내 물건이 어디 갔어? 누가 가져갔어? 한 달간의 평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30분 뒤에 경찰차 사이렌이 울렸어요. 또 시작되는군. 저는 체념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가니 익숙한 경찰관들이 서 있었어요. 또 뵙네요. 경찰관도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달 정도 조용했는데 네, 그래도 예전보다는 오래 갔네요. 하지만 결국 같은 거네요. 그런 것 같네요. 다음 날부터 민원 전화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구청에서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또 청소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일단 지켜보죠. 너무 자주 할 수도 없고. 담당자도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결국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목욕탕에 다시 다녀야 했고, 무료급식소에서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거실 구석에서 잠을 자야 했고,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어요. 이게 우리 운명인가 보다. 저는 물건들 사이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몇 번을 청소해도 결국 같은 결과였습니다. 아내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그 한 달은 좋았습니다. 집에서 밥도 해먹고 깨끗한 화장실도 사용하고 바닥에 이불 깔고 잘 수도 있었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기대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똑같아질 텐데 뭐하러 희망을 가져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우리의 일상인 거겠죠. 20년 넘게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어느 날 밤 평소보다 일찍 아내의 소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아들 사진 어디에 뒀더라? 아내가 물건들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럽게 안방 문 앞으로 가봤습니다. 여보, 뭘 찾는 거야? 사진을 찾고 있어. 문틈으로 보니 아내가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에요. 우리 아들 사진이 어디 갔지?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사진. 우리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었었죠. 그리고 그 일 이후로 아내가 이렇게 변했었습니다. 여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아들 사진 말이야. 응. 우리 철용이 사진. 철용. 오랫동안 입에 올리지 않았던 그 이름.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내가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온통 물건들로 가득한 방 안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철용이가 대학교 때 찍은 사진.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그러고 보니 저도 철용이 사진을 본 지 오래됐어요. 언제부터인가 집안에서 아들 관련된 건 하나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내가 어디다 숨겨뒀나 봅니다. 언제부터 찾고 있었어? 제가 물어봤어요. 몇 년 전부터. 아니, 언제부터인지 기억이 안 나.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물건들이 너무 많아져서 어디에 뒀는지. 아내와 함께 사진을 찾기 시작했어요. 상자마다 열어보고 봉지마다 뒤져봤습니다. 온갖 쓰레기들 사이에서 소중한 추억을 찾고 있는 게 서글펐어요. 1시간 넘게 찾다 보니 낡은 앨범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다! 아내가 소리쳤어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열었습니다. 철용이의 사진들이 나왔어요. 갓난아기 때부터 22살까지. 마지막 사진은 대학교 2학년 때 찍은 거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철용이의 모습. 우리 철용이 정말 잘생겼지? 아내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응, 그렇지. 저도 목이 메어서 제대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 사진은 대학교 입학식 때야. 철용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아내가 사진 하나하나를 설명해 줬어요. 마치 철용이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사진은 철용이가 처음 걸음마했을 때야. 나한테 뛰어왔는데 넘어져서 울었지. 그때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여기는 철용이 국민학교 입학시 새 가방이 너무 무겁다고 엄마가 들어달라고 하더라. 하루 종일 내 손 놓지 않고 매달려 있었어. 이건 철용이가 감기 걸려서 밤새 앓을 때야.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내가 밤새 등을 쓸어주고 물수건으로 열 식혀줬지. 그때 철용이가 엄마 아프다고 칭얼거리던 목소리.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철용이가 대학교 다닐 때는 정말 열심히 했어. 과제 때문에 밤새는 날도 많았는데 내가 야식 해주고 커피도 타다 줬지. 엄마 고마워하면서 뽀뽀해주던 게 어제 일 같은데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용돈 벌려고 했어. 내가 공부만 해 그래도 엄마 아빠 힘들게 하기 싫어 그러더라. 그런 착한 우리 철용이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저에게도 생생했거든요. 그런데 철용이가 언제 집에 와? 아내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철용이는 제가 말을 시작했지만 자막 끝을 낼 수 없었습니다. 대학교에서 늦게 끝나나 아니면 아르바이트 때문에 늦는 건가? 요즘 애들은 과제도 많고 공부할 게 많으니까. 아내는 철용이가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오락가락했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보, 제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철용이는 이미. 뭐? 아내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에는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맞다.
철용이는 아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교통사고로. 그때 갑자기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늦는다고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걱정했는데 그냥 보내버렸어.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20여 년 전 그 비 오는 저녁, 철용이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날, 아내가 얼마나 자책했는지. 내 잘못이야. 그날 일찍 오라고 했어야 했는데 내 잘못 때문에 우리 철용이가. 아내가 사진을 껴안고 흐느끼고 있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아내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게. 처음에는 철용이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더니 나중에는 다른 물건들도 버리지 못하게 됐어요. 혹시 철용이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 철용이가 돌아오면 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물건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철용이는 돌아오지 않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돌아와. 분명히 돌아올 거야.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조금 늦을 뿐이야. 곧 집에 올 거라고. 아내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에요. 철용이가 죽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니,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들을 모으는 거야. 제가 물어봤어요. 철용이가 돌아왔을 때 필요할 수도 있잖아. 옷이나 신발이나 뭐든지. 이제야 다시 이 모든 걸 떠올리게 됐어요. 아내가 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지, 왜 쓰레기 같은 것들까지 모으는지, 모든 게 철용이와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를 크게 혼내거나 소리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하지만 여보,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왜 없어? 철용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철용이는 이미 안 죽었어. 절대 안 죽었다고. 아내가 사진을 꽉 안고 울고 있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20여 년 동안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았던 아내를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날 밤 아내는 철용이 사진을 안고 잠들었어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마음 깊이 묻어둔 아픔들이 다시 한꺼번에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20여 년 동안 저도 철용이 얘기를 피했어요. 너무 아파서 그 이름조차 부르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달랐나 봅니다. 아들을 놓아버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아내를 보면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혼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둘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물건들을 모으고 이 집을 떠날 수 없었던 거였어요. 철용이가 돌아올 집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게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철용이 사진을 보고 나서도 아내는 여전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또다시 물건을 주워오기 시작했어요. 철용이가 쓸 수도 있어.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말이에요. 20여 년 동안 반복된 패턴이었어요. 아내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달랐어요. 철용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뭔가 결심이 섰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아내가 불쌍해서, 안쓰러워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먼저 구청에 전화했어요. 저희 집 청소 다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된 도움을 받고 싶어요. 환경과 담당자가 말했어요. 정신건강센터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그래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해요. 청소만으로는 계속 반복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예전 같으면 거부했을 거예요. 아내가 싫어할 거라고, 소용없을 거라고 핑계를 댔을 텐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정신건강센터에도 전화했습니다. 저희 부부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내가 저장강박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가능해요.
하지만 본인이 거부하면 어려워요. 상담사가 말했어요. 일단 아버님부터라도 오세요. 방송국에서 준 명함도 꺼냈어요. 그동안 쳐다보지도 않았던 명함이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촬영 제안하신 분이세요. 도움을 받고 싶어요. PD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저희가 전문가 팀을 모셔올게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요. 며칠 뒤 정말로 전문가들이 왔어요. 행동교정 전문가, 정신건강 상담사, 청소 전문가, 사회복지사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는 팀 접근이 필요해요. 행동교정 전문가가 말했어요.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이번에는 달라야 해요. 환경과 과장이 말했어요.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어요. 예산도 확보했고 인력도 배치했어요. 정신건강 상담사는 아내와 천천히 대화했어요. 억지로 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해보죠. 청소 전문가는 다른 접근을 했어요. 물건을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정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방송국에서도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한다고 했어요. 단 한 번의 방송이 아니라 치료 과정을 계속 지켜보면서 도울게요. 시청자들도 관심 가져주실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쏟아준다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달라질까? 조심스럽게 기대해봤어요.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도움이었거든요. 전문가들은 각자의 역할을 정했어요. 상담사는 주 2회 심리치료, 행동교정 전문가는 주 1회 훈련, 사회복지사는 월 2회 가정방문, 구청은 월 1회 정기점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편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이제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담사가 격려해줬어요.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점점 바뀌어 갈 것 같은 희망이 생겼어요. 물론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어요.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도움, 구청의 지속적인 관심, 방송국의 장기적인 지원. 혹시나 이번에는 그 희망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병원에 가보자. 싫어. 나 안 가.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그럼 내가 먼저 가볼게. 나도 힘들어서 상담받고 싶어. 당신이? 나도 20년 넘게 힘들었어. 정신건강센터에 혼자 갔습니다. 상담사가 저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20여 년 동안 혼자 견뎌온 일들을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털어놨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상담사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부인분만 아픈 게 아니에요. 아버님도 치료가 필요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아버님부터 치료받으세요. 그리고 서서히 부인을 설득해보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나 상담받았는데 도움이 되더라. 당신도 한 번만 가봐. 억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냥 한 번만. 한 번만. 며칠 뒤 아내와 함께 상담센터에 갔어요. 아내는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담사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줬습니다. 힘드시죠? 상담사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그 말에 아내가 울기 시작했어요. 네, 정말 힘들어요. 그날부터 일주일에 2번씩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도 아내와 함께 받았습니다. 아버님도 치료가 필요해요. 상담사가 말했어요. 20여 년 동안 혼자 견디셨으니까 아버님도 많이 지쳐 있을 거예요. 상담사는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아내분이 물건을 가져올 때 화내거나 소리치면 안 돼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힘들었겠다. 고생했다 하면서 먼저 마음을 달래주세요. 행동 교정 전문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줬어요. 물건을 무조건 버리지 마세요. 대신 함께 분류해보세요. 이건 정말 필요한 거야? 언제 마지막으로 써봤어?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게 도와주세요. 청소 전문가도 제게 조언했어요. 청소는 강제로 하면 안 돼요. 아내분과 함께 조금씩 하세요. 오늘은 이 상자 하나만 정리해보자. 이렇게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20여 년 동안 잘못 대처했던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를 다그치고 화내는 게 아니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였던 거예요. 아내가 물건을 주워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일단 받아주세요. 상담사가 말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함께 얘기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할까? 어디에 둘까? 이런 식으로요. 가족 교육도 받았어요. 저장강박증은 혼자 치르려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 배우고 노력해야 해요. 아버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20여 년 동안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들이 계속 도와주니까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거울 치료라는 걸 받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극 상황을 만들어서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는 거였어요. 아내가 이웃 역할을 해보고 다른 사람이 저장강박증 환자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다. 옆집에서 냄새가 나서 창문을 못 열어요. 아내가 이웃 역할을 하면서 말했어요. 아이들이 친구를 부르기 창피해해요. 그때 아내의 표정이 변하는 게 보였어요. 이런 기분이었구나. 아내가 중얼거렸어요. 내가 이웃들에게 이런 고통을 줬구나. 거울 치료를 받은 뒤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이웃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저도 상담을 받으면서 내 마음의 상처도 치료받고 있었어요. 아버님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철용이를 잃은 슬픔을 혼자 감당하시느라. 상담사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아내는 여전히 물건을 모았지만 이제는 제가 달라진 방식으로 대했어요. 화내지 않고 함께 고민하고 천천히 설득했어요. 전문가들이 가르쳐준 대로 말이에요. 구청에서도 약속을 지켰어요. 정기적으로 청소 지원을 해주고 사회복지사가 꾸준히 방문해서 상황을 점검해 주었어요. 방송국 PD도 자주 안부를 물어봤어요.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었어요. 각 전문가들이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런 느낌인가 봅니다. 쉽지 않았어요. 아내는 여전히 물건을 가져왔고 밤에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어요. 무엇보다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상담사, 복지사, 구청 직원들, 방송국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고 있었어요. 시간이 걸려요. 상담사가 말했어요. 20년 넘게 굳어진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면 분명 나아져요. 이웃들도 조금씩 이해해주기 시작했어요. 전문가들이 도와주고 있구나. 그래도 예전보다는 낫네. 그런 말들을 해주었어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아내는 여전히 아프고 집도 완전히 깨끗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를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정말 혹시나 이번에는 달라질까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몇 번이나 실망했지만 또다시 희망을 품어봐요. 상담사가 제안했어요. 철용 씨, 무덤에 함께 가보세요. 거기서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아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말해봤습니다. 여보, 우리 철용이 보러 갈까?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철용이가 보고 싶어. 오랜만에 철용이 무덤에 갔습니다. 아내는 무덤 앞에서 한참 울었어요. 철용아,
엄마 왔어. 상담사가 함께 와서 말했어요. 철용이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그리고 무덤 앞에서 읽어보는 거예요. 마음을 놓아주는 연습이에요.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어요. 철용아,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너 때문에 이상하게 살았어. 이제는 놓아줄게. 조금씩이라도. 편지를 큰 소리로 읽으면서 아내가 말했어요. 철용아, 엄마 마음속에 살아. 불건 속이 아니라 마음속에. 엄마가 건강해져서 너를 제대로 그리워할게. 저도 편지를 썼어요. 철용아, 아빠도 미안해. 이제 엄마 잘 돌봐줄게. 너도 편히 쉬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상담사가 말했어요. 이 편지들을 집에 가져가서 소중히 보관하세요. 철용이와의 약속이니까요. 그날 이후로 조금씩이지만 뭔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내가 물건을 가져와도 예전만큼 많지는 않아요. 완전히 나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거예요. 철용아, 밤에 아내가 중얼거려요. 엄마가 노력하고 있어. 아직은 힘들지만 조금씩 나아질게. 저도 철용이에게 말해요. 철용아, 아빠가 이제 포기 안 할게. 엄마 치료받게 도와줄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혹시나 이번에는 그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확신은 없지만 기대는 있어요. 혹시나 하는 그 작은 희망으로 오늘도 내일도 함께 살아갈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